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권 일각에서 개헌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회되면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3월 대선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진곤 교수님과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개헌 논의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상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때도 그랬고,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내 사명은 개헌을 완수해서 현재 제왕적 권력 구조를 좀 완화시키는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었죠.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이 좀 덜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역으로 뭐 금배지를 단 것도 아니고 이제 교수로 야인으로 돌아갈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이번 총선 결과가 상기시켜준다 하면서 개헌의 불씨를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가 당장은 뭐 여야 간의 어떤 쟁점이라든가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겠지만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개헌 논의도 역시 논의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개헌이 말이죠. 그 사실은 노태우,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 나왔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5년 단임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때도 개헌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개헌론에 한쪽에서는 이 5년 단임제 하니까 대통령의 힘이 너무 없다. 그래서 대통령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중간에 책임을 물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독주하고 이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자, 대통령의 이제 말하는 제왕적 이 권력을 이것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 분산의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의원 집정제를 해보자, 의원 내각제를 해보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그쪽에 개헌을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그 또 하나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의 개헌론은 2018년 3월 달에 이제 누구예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발의하고 했던 거, 이거는 뭐냐면 이 헌법의 체계를 어떻게 바꿨냐 해가지고 그 이제 뭐냐, 이념 지향형 개헌론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이 그 개헌론하고 또 완전히 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데 또 얼마 전에 느닷없이 그게 뭐예요? 국민 발언권. 이건 또 다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그때 김무성 그 세상에 통합당 대표까지도 통합당 전 대표까지도 이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그때 통합당 의원도 22명인가 뭐 찍었어요. 지지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 왜? 국민 발언권이야. 국민 100만 명이 요구하면 개헌을 할 수 있다. 그 국회 3분의 2, 제적위원 3분의 2 아니면 뭐 정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요즘 청와대 청원 페이지 알죠? 그 100만 명 쉽게 선동만 하면 넘어가요. 민노총이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민노총 하나만 해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정교조도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국회에서 거부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정식적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발의권이 있는 사람이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국회에서 3분의 2인가 뭐 해야 이제 국민투표 붙이잖아요. 국민투표 붙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100만 명이 서명해 왔는데 나 안 해. 이럴 사람이 없거든. 더더구나 지금은 어떤 국회입니까? 이게 완전히 민주당 일색의 국회니까 더더구나 위험한 건데 그걸 왜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런 걸 했냐.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무성 그 사람은 김무성 의원은 아마 뭣도 모르고 뭐 멋있는 건 줄 알고
직접 민주주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런 바탕이 깔린 거는 그런 책략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20대 국회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폐기가 예,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 6일에 아무도 모르는데 개헌안을 쏙 발의를 했고 10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11일 날 관보까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안이 발의된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통합당에서 22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이종걸, 원혜영 이런 5의원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 개헌 발의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5의원들이 개헌안을 말하자면 추동을 시켜가지고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원 집정제라든가 어떤 내각제로 가면은 자신들이 다시 한번 역할론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뭐랄까 계산이랄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사실은 과거에 있었어요. 아마 유신대가 없어졌을 겁니다. 1972년에.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하게 되어 있고 국민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뭐 국민이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100만 아니라 한 500만 정도 돼야 합니다. 그 당시 100만이면은 지금 인구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가 발전된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한 500만은 해야 될 정도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런 개헌안 발의까지도 현재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저변에 깔린 책략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정부에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께는 모르겠어요. 그럼 정부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뻔하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자기들 이익대로 이용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뭐 이를테면 김무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뭐 그래가지고 정치적 영향을 쥐기 위해서 한다. 자기들 뜻대로 됩니까? 괜히 그 이용만 당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통합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당신 이름이 거기 들었던데. 이랬더니 아니 김무성 의원이 의원실에서 뭐 하는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좀 사인해달라 해서 그래 해줬다고 보니 나중에 아니라서 김무성 의원이 또 도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분은 아니야 이랬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랬는데 왜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하는데 아무런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누가 전화해서 야 여기 도장 좀 찍어달라니까 찍어줍니까? 일반 법안도 그렇게는 못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그 안에다가 공청회 한 번 안 했거든. 그다음에 국민도 모르게 몰래 상정을 기자들한테 발의를 했다니까요.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안 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자들도 몰랐어. 나중에 발의되는 걸 보고 알았다거든. 이게 세상에 헌법을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권이 2018년 3월에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이 됐죠. 그때는 여건도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도 올 2월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도 총선 후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인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개헌이 가능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범보수 대 범진보, 진보가 190석입니다. 다 합치면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이지만 거기에 정의당이라든가 또 무소속도 있고 그러니까 190석이고 범보수는 110석입니다. 이번에 거기에도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고 국민의당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한 10석이 부족해요. 200석 아닙니까? 개헌 발의안해서 통과시키는 데까지는 발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발의할 때도 148명이 이렇게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90석에서 10명만 그리고 과거 이런 개헌이라든가 큰 정치적 변혁 때 보면은 또 변절하는 사람이 늘 나와요. 또 수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110명 중에서
얼마든지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냐의 문제이지 사실은 개헌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뭐 20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보면은 훨씬 뭐 3분의 2가량 됩니다. 예, 예. 예. 또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을 줄이면은 그 힘이 결국 국회로 가기 때문에 의원들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이제 마지막 의결 할 때 그때 3분의 2, 재정의원 3분의 2잖아요. 근데 3분의 2 지금 말씀하신 대 200명 채우면 되거든. 네. 200명은 한 190명 갖고 있으면 200명 못 채우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110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 사실은 지금 통합당이나 또 거기에 있는 뭐 국민의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있는 사람들 이 결속력 뭐 결집력이 약하다고 봐야죠. 약하다고 보면 왜냐하면 지금 패배 때문에 지금 전부 풀어져 있는 판이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요거는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설득을 할 수 있느냐, 더 잘 유혹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이 사람들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고 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했죠. 네, 안 이미 했습니다. 이제 안을 제출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갖고 그게 넘어오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선에서 청와대 안을, 그 청와대 안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냐, 이념 지향형의, 이념 지향적인 그런 헌법, 말하자면 국민을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이 노동권을 굉장히 강화한다든지, 이런 특히 식으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네, 이런 것은 아주 공공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까지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 체제로 그쪽으로 오히려 확 경도된 그런 헌법을 만들 거라고요. 예. 그런데 이쪽에 국회에서는 자기들 뭐 몫을 조금이라도 주면 얼씨구나 하고 또 그 정부 안에 도장을 찍어줄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 위험한데 문 대통령이 제 생각할 때 분명히 자기가 나가기 전에 시도할 겁니다. 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개헌한 그때는 원포인트 개헌 예, 하자고 했잖아요. 그랬죠. 권력구조 문제만 개헌하자고 그때 그걸 들고 국회에 가가지고 내 계단에서라도 발의하고 가겠다 했던 사람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었거든. 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개헌했다 산이 맺힌 사람들이야. 그 분명히 시도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분들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권력 운동권 쪽의 생각은 현재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뭐 걱정과 우려가 보수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를 빼자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면 무슨 민주주의냐 이 말이에요. 인민민주주의도 다 민주주의라고. 자유라는 게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빼자는 거예요. 또 연방제 같은 부분,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한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적자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많죠.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개헌 문제가 심각한 어떤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의 또 다른 뭐 조국보다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분열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개헌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새로운 공화국을 건국하겠다. 그렇죠. 새 공화국이죠. 그래서 사실상의 재헌을 하겠다.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국민들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나중에 돼야 알지. 한 방 맞아도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내놓고 봐야 억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헌해가지고 재헌까지 가가지고 새로운 공화국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나중에 언제는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있을 때 바로 온 게 아니거든. 예. 차베스가 저질러 놓은 게 마두로 때 왔단 말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런 제언해도 아이고 뭐 헌법 고쳐도 뭐 우리가 늘 사는 세상인데 그게 그거지 하지만은 한 방 맞아놓으면 그 한 10년쯤 후에 만약에 골이 흔들리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저 사람이 개헌을 하더라도 이거 제헌 성격의 개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6공화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기, 2기, 3기에서 되고 있는데 이제 7공화국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7공화국. 예. 예. 그렇게 되면 국가 정체성이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그 기본 골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되면 아니 민주라는 말은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다 통하거든. 생활민주화 무슨 뭐 취미민주화 가정민주화 민주라는 말 앞에 뭐든지 붙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 민주만 강조 지금 아까 거기서 말씀처럼 거기서 살짝 자유만 제쳐버리면 네. 어떤 민주라도 다 가능하니까 명분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국민들이 이걸 예사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 문제는 공론의장에서 붙여갖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요. 이거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는 안 될 상황이죠. 지금 1987년 그때 만들어진 이 헌법이 육공화국 체제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헌법이 수정돼야 한다,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여성이라든가 뭐 소외계층, 장애인 뭐 여러 부분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더 강화돼야 한다. 또 평등권도 좀 더 보완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말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 지금 어떤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제도의 문제이고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예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문재인 정권이고 청와대 정부라고 해요. 한단 말. 장관들이라는 게 청와대 행정관만 또 힘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권력 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자치돼 가지고 요 소위 현 진보 세력들이 주축이 돼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을 만들어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다른 공화국이 다른 민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 뭐 조선으로 넘어오듯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아까 고 교수가 잘 지적하셨는데 뭐냐면 문씨 왕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고 교수 잠시 이제 거론하고 가셨는데 연방제 있잖아요. 연방제 우리는 우선 우리 자체는 대한민국 안에 연방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호남국 또 영남국, 뭐 충청국 이렇게 만들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문재인 헌법에서는. 이렇게 되면 옛날 독일에서 그랬거든요. 독일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본래 있던 이제 연방국의 북한이 북한이나 남한이 그냥 서로 거기에 가입만 하면 돼. 그 연방에. 그러니까 자기들 말하는데 연방제 통일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 복잡한 절차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다가 거기다가 저기 어떤 연방공화국이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 호남공화국 우린 들어가 영남 니들 안 들어갈 거야 우리도 들어가 충청 우리도 들어가 이러면 그걸로서 지금 독일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게 그거거든요. 그 동독 서독이 통일된 게 아니라 동독에 있던 그 6개인가 그 주들이 그냥 이쪽에 들어와 버린 거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로 봐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대권 주자들이 결정이 되고 나름대로 한번 해볼 만하다 하면 개헌 안 됩니다. 왜? 자기는 현재대로 가야 제일 유리하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는 뭐 이낙연이라든가 이번에 확실히 대권 주자로서의 우뚝 섰어요. 그런데 요 통합당 내에는 이번에 대권 주자들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그런 분들 가지고 통합당의 다음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대권 주자들이 아직은 뭐 민주당도 이낙연 이제 당선자가 상당히 유력하지는 하지만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에 충분히 대권 주자들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바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이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성숙된 것 아닌가. 타협의 여건. 예. 예. 그다음 이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마 개헌론이 조금 있으면 그게 좀 이제 수면 위로 또 올라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될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보니까 그 이전에 선거판 분들이 또 보안법 꺼내고 있어. 예. 보안법 이것도 사실은 2004년에 노무현 정권 때 꺼냈다가 아주 노무현 정권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 아닙니까? 뭐 야당은 그 당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내에서까지도 그때는 열린우리당이었나요? 아주 분열이 돼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어떤 내임덕이랄까 몰락을 재촉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운동권이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가 뭐냐면 이 보안법 이것을 죄악시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그렇죠. 지금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다. 예. 남북 관계가 옛날과 같은 그런 뭐 극단적인 냉전 체제가 아니고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무슨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냐 뭐 그런 논리들이 성립될 수 그래서 있죠. 이것도 아마 시도가 될 텐데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 저기 뭐 방벽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나면 자, 대북 정책도 정말 앞으로 이제 걱정입니다. 이 안보 정책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안법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논란의 중요한 개혁 과제 입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저 친북인데 급진적 친북주의자들이거든. 예? 그냥 우리가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접근해 가고 하루아침에 연방국가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도 이런 거 바꾸는데 우리가 힘 있는데 왜 못 바꿔? 예. 이렇게 되면 보안법도 아마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민주당 측에 보면요 고단수야 이 사람들. 예,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봐주는 걱정이에요. 것처럼 했다가 예. 야. 과연 그래서 현재 같은 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저런 고단수를 쓰는 민주당 현 집권 세력에 대항해서 2022년 대선 여기에 이제 본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뭐 예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선에 저도 본선에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본 게임에서 정말 과연 이길 수가 있을지 뭐 여러 의견들이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고 정말 이번에 당선된 103명들이 뭔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아침에 어떤 신문 칼럼에서 일본식의 1.5당이 될 거다. 그래서 과거 이해찬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 집권으로 가는 거.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라는 건 존재가 없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결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이미 주춧돌 내란전 집안이 말이죠. 그냥 붕괴해버릴 것인지 그건 누가 결정해야 되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하는 수밖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일단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같으면 참 걱정이 그야말로 태산이네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교수님도 걱정의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103명의 당선된 의원들이 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놓고 다시 성찰하고 숙고하고 또 2022년까지 장기적인 집권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앞장 세워서 진보 집권 플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이 103명의 의원들이 개헌 문제, 뭐 어떤 문제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장기적인 그런 집권 플랜을 만들어 주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